고대에 작성된 문서들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것은 많아 보이지만 인류의 전쟁과 약탈, 그리고 고의적인 파괴로 인해서 사라진 문서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도무지 언제적 이야기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인간이 지켜야 할 법규와 행동, 그리고 향후에 일어날 예언을 포함한 신성하게 여겨지는 내용의 믿기 어려운 기록들도 사라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언어에 대한 문법을 포함한 수학적 기술과 천문학적 체계를 기술한 첨단 과학과 관련된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진 문서들과 함께 각종 해설서와 진정한 인류 역사에 대한 연대기, 그리고 문학적인 작품들을 포함한 지역 고유의 역사적 작품들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 왔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기록들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기록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특정 지역에 국한된 추상들이 모두 이루었던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고대의 아프리카 문서가 여전히 수십만 개 이상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학자들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역사에 관한 많은 연구가들은 최근까지 아프리카 사회에 그 문서를 작성하여 기록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고대 필사본들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인지도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프리카의 말리에 있는 팀북투 대학에 고대의 아프리카 문서가 여전히 70만 개 이상 남아 있습니다. 사하라에서 서아프리카로 광대한 국토가 펼쳐지는 말리 공화국은 북반부가 사막이고 남으로는 열대 사바나로 형성된 건조한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과 목축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공용어는 프랑스어인데 이것은 1894년에서 1959년까지 프랑스의 식민 통치 기간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경우는 주민의 약 90%가 무슬림이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옛날 왕국의 수도였던 곳인 바마코와 팀북투 그리고 가오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살아남은 오래된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약 25만 개의 오래된 필사본을 포함하여 근처 유적지에는 적어도 8개 이상의 언어로 작성된 최소 수천 개 이상의 오래된 문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기저기 파헤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수백만 개 이상의 필사본이 자연적 파괴는 물론이고 화재나 약탈로 인한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포함하여 현재까지도 그 손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위험에 맞서 가나의 북쪽 가장자리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에 걸쳐 곳곳에 살아남아 있는 것들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남아있는 수만 개의 필사본이 다행히 지속적으로 검토, 목록화 및 보관되고 있지만 예전의 식민지 지배자들에 의해 수많은 필사본이 압수되어서 옮겨졌음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문서를 땅에 묻고 대피해야 하는 가뭄과 같은 기후 영향으로 인해 많은 고대 문서들이 또한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그 무엇이든 간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서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이 황량한 아프리카 지역에 큰 관심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수많은 고대 문서들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은 당시 식민지 시대에 그들의 사본을 숨기거나 묻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어가 해당 지역의 언어 및 각종 지침으로 강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입되어 불행하게도 당시 상당수 많은 고대 문서 소유자들이 원래 작성된 언어로 된 원고를 읽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그것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그만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알려진 역사의 범위 내에서 팀북투는 중세시대 지역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거상들이 서로 만나 사하라 사막의 소금을 금과 상아 그리고 사헬의 노예와 교환하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팀북투의 부와 존재 그 자체는 중요한 사하라 횡단 무역로의 남쪽 종착역이라는 위치라는 것이죠. 오늘날 일상적으로 사막을 가로질러 운송되고 있는 유일한 상품은 팀북투에서 북쪽으로 약 664km 정도 떨어진 사하라 중심부의 타오데니 광산 센터에서 가져온 암염으로 된 덩어리입니다. 20세기 후반까지 대부분의 소금 덩어리는 대형 소금 캐러반 등에 의해 운송되었는데 한 번은 11월 초에 그리고 다른 한 번은 3월 말에 행해졌습니다.
수천 마리의 낙타로 이루어진 거상이 편도 3주에 걸쳐 광부들에게 음식을 운반하고 그들의 낙타에 각각 30kg 정도의 소금 덩어리를 약 4개에서 5개씩 싣고 돌아옵니다. 이러한 소금은 그들의 천연 자원 이외에도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팀북투의 엄청난 부에 대한 이야기는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서해안을 탐험하는 데 매우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과거 팀북투의 부유한 왕은 금으로 된 많은 판과 호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무게가 무려 1300파운드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약 3000여 명의 기병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왕의 재산만으로도 충분한 고용의사, 그리고 판사, 그리고 사제들과 기타 학식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도시 주변에는 정원이나 과수원은 없었지만 현지에서 생산된 옥수수, 소, 우유, 그리고 버터 등이 풍부하게 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팀북투에서 약 800km 떨어진 테가자에서 이곳으로 운반되기 때문에 공급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당시 소금 한 덩어리가 82컷에 팔릴 정도였다니 그것은 현재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가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왕은 금어와 금괴 등 엄청난 보물을 보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금 한 돈이 3.75g 정도에 해당하므로 쉽게 생각하면 돌 금반지 대략 80개와 소금 한 덩이가 비슷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두카시라는 것은 개당 무게가 약 3.5g에 해당하며 순도 98% 이상의 금으로 된 금화를 의미합니다. 중세 후반에서 제1차 세계대전까지 유럽에서 널리 사용된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기축통화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기축통화 자리를 넘겨받은 건 영국을 거쳐 현재는 미국입니다만 오스트리아 조폐국은 아직도 두카트 금화를 수집품이나 기념품의 의미로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팀북투의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고대 희귀 문서들도 있었지만 불과 수년 전에도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군사적 충돌로 인해 고문서를 보관하던 아메드 바바 센터 건물에 불을 질러 많은 문서들이 소실되고 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에 불탄 고문서들만 해도 약 6만에서 10만여 권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학계는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척박하면서도 부유한 지역이었던 아프리카 북부 도시 팀북투에는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수많은 고대 희귀 문서 수십만 권이 보관되어 왔었습니다. 확인 가능했던 문서들은 중세 이슬람의 수학과 천문학 등의 내용으로 당시로서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지식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지거나 파괴된 문서들에는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계는 이 문서들이 아프리카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신화에서부터 여성 인권까지를 포함한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연구하기 위한 역사적 사료로서도 매우 값지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문서들 중에는 그나마 살아남은 문서들조차 아직까지 디지털화 작업을 거치지 않은 것들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각종 이유로 발생하는 소실들로부터 아프리카의 고대 연구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공식적으로 발굴한 문서들보다는 말리가 프랑스로부터 해방된 1960년쯤에 지역 주민들이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고대 문서들을 사설 도서관에 기증하면서 세상에 공개됐었습니다. 그들은 문서들이 파괴될까봐 식민지 기간 중에 땅속이나 동굴에 숨겨놓았고 그렇게 프랑스군의 약탈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고문서들의 대부분은 팀북투의 지성이 꼽히던 시기인 14세기에 작성됐다고 전해졌지만 그러한 지식을 애초에 전수한 진정한 기원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식민지 기간이 길었던 만큼 고문서가 파괴된 것은 아프리카의 역사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게다가 그 기원이 언제인지 누구에게 전해진 것인지 모르는 수많은 기록들은 아마 우리들의 가장 큰 문화적 자산이자 역사의 보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기아와 척박한 환경 속에 힘겨워하고 있는 아프리카. 그들의 오래전 과거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진정한 역사는 무엇이며
비록 지금은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던 그들의 지식과 문명의 시작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일까요? 그 누구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수십만 권의 고대 문서들이 여전히 아프리카의 곳곳에 겨우 숨을 쉬며 남아있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고인돌 또는 거석기념물이라고 불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 초기에 걸쳐서 유럽, 북아메리카, 인도, 만주, 한국의 각지에 분포하는 거대한 자연석으로 만들어진 유적이나 석실의 기초에 쓰인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종류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용어 자체가 뒤죽박죽 되어 있어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돌맨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모습으로서 여러 개의 돌을 세워 그 위에 평평한 돌을 얹은 것을 말하는데 그 밑에 부장품과 함께 묻은 묘를 쓴 일이 많았으며 그 주위에는 둥글게 돌로 울타리를 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히르가 있는데 그것은 긴 돌을 세운 것으로서 그 높이가 20m인 것도 있으며 프랑스의 카르나크에 있는 잎석이 줄을 지어 있는 알리 유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레크 또는 스톤 서클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그랗게 생긴 알리 유망, 즉 줄지어 서 있는 모양으로서 영국에는 삼중의 둘레를 가진 스톤헨지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맨히르와 크롬레크는 태양 숭배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거석물들은 유럽 전체에 약 35,000개 이상이 있으며 스웨덴에서 지중해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고인돌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는 서로 가까운 거리에 그것들이 위치하는 데다가 공동묘지의 형식을 포함하여 무려 35,000개 이상이 한반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 고인돌의 약 40%가 한반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인돌의 대부분은 초기 신석기 시대라고 부르는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때로는 흙이나 작은 돌로 덮여 고분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고인돌이 언제, 어째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기존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7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서유럽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아직도 누가 이 고인돌을 세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여전히 대답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인돌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모두 무덤이나 매장실로 간주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인공의 장식물 등의 물건이 인간의 유해와 함께 고인돌 내부 또는 근처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그러한 경우는 아니었으며 다만 그렇다고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인돌이 무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고인돌은 아직 절대적으로 정확한 측정법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현대에 널리 쓰여지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사용하여 그 연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인간의 유골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돌이 언제부터 놓여 있었는가 하는 연대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코카서스 산맥에 수백 개의 거석 기념물이 있는데 러시아인들은 그것들을 거석 구조물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선사시대 거석 기념물이 알려져 있지만 러시아에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도 코카서스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코카서스 산맥 전역에서 거석, 그리고 고인돌, 그리고 석조 미로가 집중적으로 발견이 되었지만 거의 방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고인돌들은 러시아와 아파지아의 약 12,000평방킬로미터의 상등성이 양쪽에 있는 서부 코카서스 지역 일대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그리고 많은 타 지역 고고학자들은 아직 여전히 그 용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진으로 보시는 이 거석의 구조물들은 모두 1만 년 전에서 2만 5천 년 이전의 것이라고 합니다. 코카서스식 고인돌은 독특한 형태의 선사시대 건축물을 대표하며 정교하게 장식된 돌 블록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들에 사용된 돌은 모서리에 이용하기 위하여 약 90도 각도로 세워지거나 완벽한 원을 만들기 위해 조각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인돌은 그 자재의 특성 때문에 건축물의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평면도는 정사각형, 사다리꼴, 그리고 직사각형 및 원형이며 모든 고인돌에는 정면 중앙에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대부분 있습니다. 둥근 모습의 구멍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정사각형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정면에는 일반적으로 의식을 행할 수도 있는 영역이 있지만 그 의도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곳들에는 일반적으로 그곳을 둘러싸고 있는 1m가 넘는 큰 돌담으로 그 윤곽이 잡힙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청동기 및 철기시대의 도기가 발견되었고 인간의 유골과 청동도구 그리고 금과 은, 준보석 장식품들과 함께 발견이 되어서 이곳의 연대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거석 구조물의 연대를 지정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훨씬 전에 누군가 만들었던 석재 구조물을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그저 편리한 대로 이용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 고대 석재 구조물의 장식은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수직 및 수평, 그리고 지그재그, 그리고 매달린 삼각형 및 동심원이 가장 일반적인 모양으로 새겨져 있는데 이 또한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 그것이 새겨진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사람들이 추가로 새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흔한 장식의 모양이 상단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두 개의 기둥으로 지탱되는 모습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매끄럽게 만들어진 한 쌍의 돌들도 몇몇 석조 구조물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돌들은 일반적으로 구멍이 나 있는 장식 옆에 두 기둥 위에 나타나곤 합니다. 아마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그곳의 구멍을 막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거의 모든 석재 구조물에서 발견되는 돌로 만든 마개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석재 구조물 단지 중 하나는 러시아 갤런지크 근처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흑해연안에 있는 자엔강 위의 언덕에 그것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정착촌과 고인돌 묘지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거석 유적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이 러시아 건축물들은 건축의 나이와 품질 측면에서 유럽의 거석보다 더 나아 보이지만 여전히 그 기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유적에 대한 관심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의문들을 유발시키는 유적들에 대한 연구가 유난히 러시아에서는 그 진행이 더뎌 보입니다. 이러한 고대 거석 기념물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유럽 및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온 거석과 매우 강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지역들과의 유사성을 포함하여 거석의 건설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그 내용은 불분명합니다. 러시아에서 발견된 이러한 거석 기념물 중 약 3천여 개가 서부 코카서스에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더 많이 발견이 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점점 더 많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 의한 파손과 무관심으로 인한 방치로부터 그것들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크게 멀지 않은 미래에는 모두 파손되어 완전히 자취를 잃고 말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코카서스 지역은 과거 정교한 금 채광 및 작업 기술을 가장 먼저 개발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인 이아손과 황금 양털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방대한 금 보물로 그 명성을 얻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금 채광이 발달한 지역에서 이처럼 많은 돌로 된 고인돌이라고 부르는 구조물들이 어째서 생긴 것일까요? 이 거대한 돌들을 마치 던져놓은 듯 쉽게 대충 만든 것처럼 간단한 돌로 된 운막처럼 만들어 놓았을까요?
돌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감당하기 힘든 작은 인간들이 그것을 밧줄로 끌어 세워서 힘겹게 만든 작품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대충 만든 곳이었을까요? 그 후 그것이 본래 목적을 다하고 버려진 후 인간들이 다시 사용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나 메소아메리칸 고대 유적 건물들은 학자들에 의해 그 기간이 이미 수천 년이 넘었으며 6천년까지 보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오래된 건축물로 이름이 유명한 거석 사원들도 기원전 1만 년 전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잠비크 마푸토 항구에서 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거대한 석조 도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고대 도시의 일부로 생각되는 이곳의 유적은 그 시기가 무려 20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신비한 구조물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약 1500평방킬로미터로 추정되는 대도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16만 년 전에서 20만 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유적은 지구상의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거대한 원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그 대부분은 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모래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높은 하늘 위에서 보거나 또는 위성에서 찍은 사진으로 볼 때만 그 윤곽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고대 도시는 무려 1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로 추측되는 훨씬 더 넓고 큰 도시 간의 네트워크의 일부로 생각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고대 공동체의 조직적인 특성을 분석해 볼 때 계단식 농업과 연결되는 확장된 도로망은 당시 이곳의 대도시가 매우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본거지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곳에서 발견된 원형의 벽은 1500제곱킬로미터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각 벽의 높이는 3에서 5m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높이이며 고대 당시에는 그 벽의 높이가 훨씬 더 높았고 오랜 세월의 날씨에 의한 침식으로 인하여 이곳의 전반적인 부분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의 추가 연구에 따르면 이곳 도시의 고대 주민들은 가장 단단한 벽에 상세한 이미지를 새겼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이미지들은 바로 태양을 숭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생명과 보편적인 지식의 열쇠로 여겨졌던 이집트 앙크와 같은 이미지를 새겼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놀라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듯 앙크는 생명의 열쇠를 의미하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라는 점입니다. 앙크는 이집트 미술에서 생명에 대한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나아가 생명 자체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를 상징하는 문명이 그 빛을 발하기 수천 년 전에 이러한 신들의 상징이 당시 지구에 어떻게 시작하여 그것이 이어지고 또한 존재할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일반 역사가들은 이집트인들이 이집트 신전벽에 새겨진 신들을 처음으로 숭배했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집트의 대표적인 상징이 이곳 남부 아프리카 문화에서 발견이 됨에 따라 오히려 이집트가 이곳 아프리카 문화에서 그들의 믿음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인류가 축적해둔 유물들이나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찍어둔 사진 속 증거들의 유래는 이러한 유적이 발견되고 확인되어 감에 따라 이전에는 없었다고 여겨졌던 잃어버린 문명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것은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전이 아니라 무려 수십만 년 동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매우 흥미로운 특성이 또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금광이었습니다. 이 지역 주변의 지질학적 측면은 인근에 위치한 수많은 금광으로 인하여 매우 흥미로웠는데 연구원들의 분석에 따르면 먼 고대에 사라진 이곳의 문명은 금을 채굴할 수 있었던 흔적이 있었으며 아마도 그들은 당시 이곳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아마도 그들은 고대 아누나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한 생각에는 문득 떠오르는 바로 수메르 문명의 기록입니다. 시친 박사가 그 기록을 해석하고 밝힌 그의 주장에 따르면 수메르 문서에 대한 고대 아누나키의 타임라인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기원전 45만 년 전 아누나키의 고향 행성인 니비루는 그 대기가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매우 열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누나키들은 그들 고향인 니비루 행성의 대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활용할 막대한 양의 금이 필요했습니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금 나노 입자를 사용하여 손상된 오존층을 복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누나키들은 기원전 44만 5천 년경에 금을 찾아 떠난 후 지구에 도착하였고 그들의 첫 기지인 에르두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을 채취하기 위한 그들이 페르시아만에 세웠던 첫 번째 기지였으며 니비르의 왕이었던 아누의 아들 엔키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1만 6천 년경에 이르자 점차 금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니비르의 왕이었던 아누가 지구에 도착했으며 그와 함께 그의 다른 아들인 엘릴도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금이 존재하는 것을 추가로 확인한 후 채굴을 하기로 결정하고 아프리카에서 본격적인 금 채광을 진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채광된 금들은 정제가 된 후에 소위 배 또는 운송수단을 타고 지구 밖의 전초기지에 보내진 후 그곳에서 다시 니비르의 대기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고향으로 그 원료를 보내줬었다고 하는 이러한 대략적인 내용은 마치 공상과학 소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연관성 있는 이야기와 함께 이곳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놀라운 이러한 유적은 대부분 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대부분은 모래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일부가 기후변화에 노출됨에 따라 모래가 제거되었고 그 결과로서 기초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공식적으로 처음 발견한 텔링거라는 사람은 그 자신도 상당히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곳에서 발견한 것을 그 자신이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하는데 1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남아프리카에서 온 것은 아무 의미도 없으며 강력한 문명은 모두 수메리아나 이집트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나타났다고 배워왔기 때문이었다고 그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자신이 발견한 이곳이 아마도 현재까지 실제로 지구상에서 인간이 지은 것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곳을 처음 의미 있게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계기로 나중에 아프리카 신들의 사원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 지역 주민들이 이곳을 수도 없이 많이 지나치면서도 이 유적에 대한 원으로 만들어진 돌 벽들의 기원이나 나이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이유는 아마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벅찬 사람들이 이런 유적에 관심을 들 여유조차 없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놀라운 발견은 시간의 안개 속에서 잃어버린 또 다른 초기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대 아프리카 대도시가 지구상에서 인간이 지은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었고 실제로 알고 보니 수메리인과 이집트인이 이 선진 문명으로부터 그 지식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러한 발견들은 향후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집트 문명과 같은 매우 대표적이고 널리 알려진 이야기들이 출현하기 이미 오래전에, 그것도 한참 오래전에 어떻게 이집트 신의 상징들 중 일부였던 앙크의 이미지 같은 것이 이곳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주류 이론가와 역사가분들이 여전히 이곳 남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거나 또는 이전의 주류 역사에서 굳건히 세웠던 역사에 대한 가정들을 버리고 싶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놀라운 발견에 따라 어쩌면 이들은 최초의 호르스새, 최초의 스핑크스를 조각하고
최초의 피라미드를 건설하였으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서 정확한 달력을 만든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한편 이곳 아프리카에 아담스 캘린더라고 불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구조물 중 하나로 여겨지는 돌이 있는데 이것은 아프리카의 스톤헨지라고도 불리며 스톤헨지와 기자의 대피라미드보다도 이미 수만 년 앞서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장로들에게는 태양의 탄생지 또는 인잘로 일랑가로 알려진 이 지역은 북쪽, 남쪽, 동쪽 및 서쪽의 기점과 춘분 지점에 정확히 정렬되어 있었고 일주를 향해 정렬된 그것의 서쪽에는 땅에 이상한 구멍이 있었는데 그것은 몇 주 그리고 몇 달 동안 측정하고 관찰한 결과 돌의 달력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이 유적지에서 다양한 천문학적 정렬이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아마도 세계에서 발견된 것들 중 여전히 완벽하게 기능하는 온전한 거석 달력의 유일한 예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7만 5천 년 이상 전에 지어진 것으로 생각되었던 이곳의 거대한 석조 관측소는 오늘 소개해드린 고대 유적단지와 함께 현재 20만 년이 넘은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스톤서클과 아담의 달력에 대한 가장 최근의 흥미로운 발견은 그 아래에 있는 지구에서의 암석의 소리 주파수인데 현대 기술을 통해 과학자들은 매우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곳의 돌 아래에 있는 땅 속에서 만들어진 지구의 소리 주파수를 감지하고 그것을 측정한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고 합니다. 전기를 전도하는 원 내부에서 만들어진 음향 특성이었던 돌 아래에 있는 땅의 소리 주파수가 그것이 땅의 표면으로 떠오를 때 신성한 기하학적 꽃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달력에 관해서는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 그들의 문명은 어땠는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측정으로 그것을 구성했는지를 포함하여 아직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주제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잠비크 마푸토 항구에서 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거대한 석조 도시를 포함하여 아담스 캘린더와 같은 원형 석조 유적들, 그리고 고대 도로와 농업 테라스 및 수천 개의 고대 광산들 중 대표적인 것들은 아마도 현재 최초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라진 문명이 남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들은 지구에 있는 에너지장에 대한 고급 지식을 가진 오늘날의 모든 인간들의 조상이었을까요? 그들은 가장 단단한 암석에 상세한 형상들을 새겼고 태양을 숭배했으며 이집트인이 빛을 발하기 무려 20만 년 전에 이미 생명과 보편적인 지식의 열쇠였던 이집트 앙크의 형상을 최초로 조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결국에는 모두 드러나고 의심할 여지 없이 고대 인류 역사를 다시 쓰는 촉매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발견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주류 역사 및 고고학에서 쉽게 소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는 방식에 있어서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느 곳이 더 먼저 생겨났으며 어떤 곳이 그들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 순서가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발견되는 고대 문화들의 흔적들은 닭보다 더 많은 질문들을 제기하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고대 도시가 미래에 더 많은 연구자들을 끌어들이고 언젠가는 이 잃어버린 문명과 일반적으로는 인류의 역사에 알려지지 않은 측면에 대해서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아래 장소 또는 지구의 터널을 의미하는 마치 광산 동굴과 같은 곳이 고대로부터 수천 년에 걸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스코틀랜드에서 터키까지 터널이 연결되었다는 소문처럼 많은 이야기가 생겨났습니다. 많은 주요 기사에서 터널, 즉 신비한 지하 통로가 스코틀랜드에서 터키까지 도달한다고 그들은 서로 공유했지만 진실은 사실과는 사뭇 다르며
오스만 제국의 기록에도 이에 대한 기록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러한 터널은 실제로 놀라운 구조물이었으며 매우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연구자들은 새로운 터널을 발견할 때마다 그 신비한 터널이 곳곳에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터널이 한 곳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및 스코틀랜드를 통과하는 연결되지 않은 여러 통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독일의 한 연구가인 하인리히 쿠시의 문서를 바탕으로 그 신비한 터널에 관해 발표된 2011년의 한 기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연구가들은 그 터널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1만 2천년이 아니라 5천년 전에 건설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몇 가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분석도 수행되었으며 일부 다른 곳들의 경우 그 연대가 10세기에서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터널에서 회수된 수채 조각은 950년에서 1050년 사이의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어째서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그러한 연대 측정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짓고 사람이 살다가 그 집을 버리고 떠난 후에 세월이 한참 지난 후 누군가 그곳에 와서 잠시 머무르다 숯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고 다시 떠났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누군가 그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를 연구했을 때 잠시 들렀던 그 이방인이 숯을 이용하여 고기를 구워 먹었던 그 숯을 탄소연대 측정으로 계산하여 나온 시간이 그 집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타임라인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일까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논리와 주장들은 매우 많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존재하는 지하의 터널들은 여전히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으며 그것들 중 일부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막혀 있는 곳도 있지만 그 끝을 모두 확인해 본 사람은 실제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매우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며 또한 많은 자원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신비한 지하 터널들 중 하나는 메트로폴리스 또는 신들의 도시라고 불리는 기자 피라미드 아래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폴란드에도 많은 지하 도시와 터널이 있으며 터키의 경우는 이스탄불, 앙카라, 카파도니아, 악사라이, 카이세리, 코냐와 같은 지역의 중앙에 여전히 많은 지하 도시의 본거지가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서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고 또한 일부는 대피소나 냉장고로 사용된 흔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과연 최초에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던 것일까요? 현재 수천 개, 아니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지하 터널 중에서 스코틀랜드 북부에서 지중해를 향해 뻗어 있는 그 터널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논란에 쌓여 있습니다. 이 정교한 터널이 숨겨져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미스테리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거대한 터널이 최소 5천년에서 1만 2천년 이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가들은 이러한 지하 네트워크가 1만 2천년 전에 포식자와 기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되었다고 믿고 있지만 한편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신비한 터널이 현대 고속도로처럼 고대에 사용되어서 사람들이 상호 간에 이용하였고 또한 유럽 전역의 먼 곳까지 그물망처럼 연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로 통하는 지하 세계로 가는 문이라는 책에서 독일 고고학자 쿠시는 유럽 대륙 전역의 수십 개의 신석기 시대 정착지에서 거대한 지하 터널의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쿠시 박사에 따르면 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터널 중 많은 수가 1만 2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당시의 터널이 매우 복잡하고 그 크기가 매우 컸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유럽 전역에 수천 개의 터널이 고대로부터 이미 존재했었고, 독일에서 우리들이 수백 미터에 이르는 오래된 지하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오스트리아에서는 그러한 터널이 수백 가지나 더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지하 터널은 유럽 전역에서 찾을 수 있고 무려 수천 개가 넘습니다. 라고 독일 고고학자가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터널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도 있었지만 그 너비가 수미터를 훌쩍 넘는 터널도 있으며, 더욱 거대한 지하의 방과 함께 커다란 저장 공간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 또 다른 터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터널을 흔히 고대의 고속도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터널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는 또 다른 놀라운 고대의 독창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예는 터키의 지하도시 데린쿠유일 것입니다. 그곳의 기미굴처럼 지하 곳곳으로 파내려간 대규모 지하도시는 한때 아랍인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거주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내부 통로와 환기구가 지하 각 층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교회와 학교, 그리고 침실, 부엌, 우물 등이 존재하며, 적의 침입에 대비해 둥근 바퀴 모양의 돌덩이를 그 통로마다 설치해서 비상시 통로를 막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독특한 기호로 길을 표시해 두어 외부에서 침입한 자는 길을 잃어버리도록 미로처럼 여러 갈래 통로를 뚫어 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데린쿠유의 경우 돌의 지질학적 특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매우 부드럽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곳의 고대 건축업자는 위에 부드러운 지질을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기둥의 강도를 생각해야만 했을 것이며, 이러한 지하방을 지을 때 매우 조심해야 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이 지하도시는 이미 무너졌을 것이지만,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은 그 기술이 어떤 것인지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장소는 선조들의 오랫동안 잃어버린 건설 방법을 가리키는 또 다른 증거인과 동시에, 사실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이 만들고 사용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있던 것을 그들이 편의에 따라 이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1만 2천년 된 것으로 추정하는 이 거대한 지하 터널은 실제로 스코틀랜드에서 터키까지 뻗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일부분은 막혀 있을 수도 있지만 모조리 확인하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발견들은 괭베클리 테페와 같은 다른 고대 기념물들과 함께 약 1만 년 전 또는 그 이상 오래전에 지구에 살았던 사람들의 놀라운 기술과 지식을 가리키는 더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쿠시 박사에 따르면 종교적인 건축물들 중 일부는 이러한 터널이 가리키는 또 다른 인류의 역사의 유산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종종 지하 터널 입구 위에 그 신전을 건설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인류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복잡한 구조물을 지을 수 있는 지식과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는 그 흔적들은 수도 없이 존재합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의 터널들처럼 지구촌 구석구석에 산재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곳에서는 매우 엄청난 크기가 있고 어떤 곳은 비교적 작은 곳이지만, 그것이 설마 모두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전부 확인해 보지는 못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만일의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결합한다면 실제로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가 될 것임에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일부 터널에서 발견이 된 오래된 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지하 터널이 지하 세계로 가는 관문으로 언급된 글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끝을 모두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만일 끝까지 그곳을 가본다면 그곳에는 정말 또 다른 지하 세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일 수도 또는 상상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재미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 중 하나입니다. 인도는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에 건설된 당시의 시대에 비해 매우 발전이 된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원과 유물이 매일같이 발견되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는 비하르 지역의 여러 동굴에서 발견한 놀라운 것들을 통해 그 명성은 더욱 확고히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하르 지역에 위치한 바라바와 니가르주나와 같은 곳에서 인공 벙커가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이 벙커는 최소 26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벙커 내부에서 발견된 비문에 따르면 불교도나 힌두교가 그곳에 숨어있기 위해 지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벙커의 건설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돌의 완벽한 절단은 물론 만들어진 각도가 너무나 정교하며 마감이 완벽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벙커에 그토록 오래된 세월 전이라는 시간을 고려할 때 당시의 기술로는 이와 같은 동굴의 건설이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당시 사람들의 기술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처럼 당시 오래전 우리의 조상들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이 돌을 파낸 벙커가 이계 기술로 건설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연구원들은 이 벙커의 목적에 대해 수많은 논의를 하였지만 당장 궁금한 것은 누가 그것을 지었냐일지도 모릅니다. 인도는 절묘한 동굴 건축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동굴벽에 새겨진 수백 년 된 비문은 아쇼카 왕이 고타마 시타르타와 동시에 활동한 고대 인도의 사문이었던 마칼리 고살라에 의해 창시된 종교인 아지비카의 추종자들에게 그 일부 동굴의 방을 선물하고 헌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하르의 제하나바드 지역의 마흐둠풀에 위치한 이 두 바라바와 나가르주니의 동굴은 어쩌면 인도의 암석을 깎아 만드는 건축물에 대한 그들의 전통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인도 최초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 암석 절단 건축물인 바라바르와 나가르주니 동굴은 아쇼카 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인 마우리아 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도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암석 절단 동굴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굴들에는 당시 비문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비문들은 기원전에서부터 약 5세기에서 6세기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로 삽입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그곳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기원전 250년경으로 추정되는 아쇼카의 비문입니다. 바라바르 동굴의 아쇼카의 비문은 아쇼카 통치 12년과 19년인 각각 기원전 258년과 기원전 251년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여러 동굴을 봉헌하기 위해 새겨졌다고 합니다. 불교 및 자이너계와 동시에 번성한 금욕주의 종파였던 아제비카스라는 단어는 나중에 브라흐미 문자가 여전히 이해되는 시기였던 아마도 5세기 이전에 당시 종교적인 경쟁자들이 그들의 끌로 기존의 비문 위를 긁어서 일부 파손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비문은 이미 처음에 깊게 새겨져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해독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아쇼카의 비문은 수다마, 비스파카르마, 그리고 카르나초파라는 세 개의 동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쇼카의 동굴 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동굴의 건설이 아니라 그 비문이 적힌 연대가 아소카 왕의 12년이었던 기원전 250년경에 적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 바라바르 동굴의 건설 자체가 아쇼카 왕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읽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문의 내용이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프리 야다르신 왕이 시세 12년에 이 칼라티카 산 동굴을 아지비카족에게 바쳤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비문에는 동굴이 만들어졌다는 내용은 없으나 바쳤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
그토록 단단한 화강암을 정교하게 깎아 만든 이미 지어진 동굴에서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그 비문이 적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이곳 바라바 언덕에는 4개의 동굴이 있습니다. 그중 수다마와 로마스리시는 인도의 암석절단 건축의 초기 예이며 비슷한 예의 다른 많은 동굴들은 아마도 인도 아대륙의 암석절단을 이용한 건축 전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스리시의 동굴은 매우 아름답게 조각된 문이 있기 때문에 바라바의 동굴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또한 이곳 동굴의 특징은 정말 거울과도 같은 표면에 대한 연마기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끄러운 당시 연마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강암 벽에 거울과 같은 연마기술을 보여주는 고피카 동굴 입구 복도의 벽과 스님이 비칠 만큼 매우 반질반질한 수다마 동굴 내부의 완벽한 벽은 그토록 단단한 암석을 파내고 연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기 240년 마가다 지역에서 발흥하여 550년까지 북인도를 다스린 힌두계 제국 굽타의 도끼와 같은 다양한 석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대의 연마기술의 존재를 이용한 암석의 연마는 그 지역적인 기원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러한 세련된 석조기술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더욱 발전되고 진한 흔적은 없으며 갑작스러운 기술 중단 현상으로 인해 그 의문이 더욱 커지게 된 것입니다. 한편 로마스리시 동굴의 한 비문에서 매우 이상한 내용이 발견이 됩니다. 그곳의 아난트 바르만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난타바르만은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름 높은 사르다올다의 훌륭한 아들이자 마우카리 왕가에서 자신의 높은 출생으로 장식된 매우 위대한 미덕을 소유한 무결한 아들입니다. 자신의 명성이 세상에 몸으로 표현된 것처럼 기쁨으로 그 명성을 얻었습니다. 족장들 사이에서 가장 확고하게 자리잡은 명성 높고 저명한 사둘라가 지구의 통치자가 되었으며 적대적인 왕들에게는 그야말로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망하여 성취된 소원의 열매를 맺는 나무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많은 전투를 통해 영광스러운 전사계급 가족의 횃불이었으며 사랑스러운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 스마라와 같은 자입니다. 저명한 왕 사둘라가 화를 내며 어떤 적에게 그의 찌푸린 눈을 던지면 그것이 확대되어 온 세상이 떨리고 마치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눈동자가 치켜 올라간 눈썹 사이의 모서리에서 붉어지는 것처럼 아난타 바르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끝없는 즐거움을 주는 그의 아들이 귀에 당겨진 활시 위에서 방출된 화살과 같은 힘은 그에게 죽음을 내립니다. 라는 내용이 비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구절의 의미는 혹시 핵전쟁에 대한 의미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곳의 본연의 목적은 그러한 위협적인 피해에 대한 대피소로 사용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신앙을 위한 장소로서 제공된 것이었을까요? 이처럼 정황상 추정을 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의 확실한 내용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당시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 동굴을 만들었으며 도대체 이처럼 단단한 화강암을 마치 찰흙처럼 그들 자유자재로 뚫어서 만든 당시의 기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어째서 그들은 당시에 이처럼 견고한 장소가 필요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비문을 새긴 사람들이 이곳을 과연 만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서로 봉헌하고 주고받았던 것일까요? 만리장성. 인간이 쌓은 벽 중에 가장 길다고 알려진 그 만리장성은 흉노족 등의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중국의 고대 진나라 시황제 때 기존의 성곽을 잇고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축조하여 만든 거대한 성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리장성보다 무려 길이가 몇 배나 되는 정말 길고 긴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아프리카의 베냉 제국의 성벽 이야기입니다. 베냉 제국은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되고 고도로 발전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 후 베냉은 약 13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번성한 주요 아프리카 왕국이었으며 오늘날의 나이지리아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도시는 오늘날의 베냉시 주변 지역에 그 둑과 도랑으로 구성된 일련의 보호의 벽이 남아있었는데 이아라는 시 주변의 약 15km를 포함하여 그것을 둘러싼 베냉 주변의 지역을 무려 16,000km 이상의 벽으로 둘러쌌던 것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길이의 도시를 보호하는 성벽은 약 수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왕국의 주민들의 전통과 문명을 보호했습니다. 그러한 베냉의 성벽은 약 1500년경부터 서양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포르투갈과 무역이 시작되면서 베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베냉의 성벽은 확실히 기념비적인 업적이었지만 베냉시의 도시적인 특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485년경 에와레의 통치가 끝난 후 베냉의 왕국은 유럽과 처음으로 접촉했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항해하던 포르투갈인들이 베냉 왕국을 처음 접했는데 결과적으로 포르투갈인과 그 지역 사이의 무역이 발전하게 되었으나 나중에 열대 상품과 노예를 받는 대가로 포르투갈인은 아프리카 국가에 유럽 제품과 총을 제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포르투갈 탐험가와 상인들 덕분에 베냉시에 대한 설명이 다시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포르투갈인들은 아프리카 정글 한가운데서 거대한 왕국을 발견하고 놀라서는 왕국의 수도를 베냉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포르투갈인들은 베냉시를 세계에서 가장 잘 계획되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약 1500년경 당시 포르투갈의 탐험가였던 한 사람은 그가 여행 중 성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벽에 대한 탐험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도시는 성문에서 성문까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길게 뻗어 있다. 그것의 일부 벽 앞에는 방어에 충분할 만큼 매우 넓고 깊고 큰 물 웅덩이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한 포르투갈 탐험가의 설명이 있은 지 약 100년이 지나서 1600년경에도 기록된 또 다른 설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네덜란드의 탐험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내가 말을 타고 들어간 성문에서 직접 보니 이곳엔 매우 높은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을 구성하는 흙이 심할 정도로 두꺼우며 게다가 무척 깊고 넓은 도랑이 있으나 그 안에는 메마르고 높은 나무들이 무성하고 빽빽히 들어차 있다. 또한 그곳에는 항상 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매우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늘 감시자가 경계를 서고 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1691년의 포르투갈 선박의 선장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곳의 왕이 거주하는 위대한 베냉은 리스본보다 크다.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모든 거리는 직선으로 뻗어 있다. 가옥들은 매우 크고 특히 왕의 가옥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그곳에는 훌륭한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 이 도시는 매우 부유하게 보였고 사람들은 모두 근면하다. 더욱이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 상호간의 도둑질이 일어나는 일을 한 번도 보지 못했으며 사람들은 집에 문이 없을 정도로 안전하게 살고 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17세기 네덜란드 방문객은 자신의 개인 기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건물들은 촘촘한 공회들과 아름다운 계단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들은 대부분 건물 내부에 긴 갤러리가 있고 특히 귀족이직 경우에 그러하며 매우 잘 만들어진 붉은 점토로 만든 벽으로 구분되어 많은 방으로 나뉘어져 있다. 게다가 그곳의 벽은 매우 깨끗하게 씻고 문질러져서 네덜란드의 어떤 벽들보다도 매우 빛나고 매끄러운 것이 마치 거울과 같다.
그리고 건물의 위층은 같은 종류의 점토로 만들어졌으며 게다가 그곳의 집들은 각각의 집마다 우물이 있어서 그들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담수를 공급할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로만 추측한다면 그곳은 전성기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는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 유럽 여행자들의 이러한 설명 외에도 베냉시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궁금증은 현대학자들의 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학자 중 한 사람은 베냉 도시가 프랙탈 디자인에 따라 계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계획이 대칭과 비례 및 반복의 신중한 규칙을 이용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도시와 그 주변 마을은 수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각 집의 방과 집 자체 그리고 마을의 집들에게서 매우 유사한 모양이 반복되는 완벽한 프랙탈을 형성하도록 의도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냉시의 가장 중심에는 왕의 궁정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도시의 주요 거리가 그 빛을 발했습니다. 이 거리들 중 약 30여 개의 거리는 각각의 넓이가 37m나 되었습니다. 거리는 서로 직각을 이루며 놀랍게도 도시에서 빗물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 지하 배수 시스템마저 갖추고 있었음은 물론 이 30개의 주요 도로에서 많은 측면 도로가 이어져서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베냉시는 11개 구역으로 나뉘었는데 그 도시는 프랙탈 디자인에 따라 계획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각각의 구역은 베냉시 중심에 있는 법원의 작은 복제품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구역은 주택, 작업장, 그리고 공공 건물을 포함하는 여러 복합 구성단지로 구성되었으며 실제로 당시 베냉의 전성기 시절에는 고도로 세련된 도시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토록 믿기 힘들 만큼 멋진 도시였던 그곳에 크고 튼튼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 성벽의 초기 건설에 대한 우리들의 추측은 기원 후 1000년부터 약 15세기 중반까지 다양합니다. 지역의 구전 전통과 여행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곳의 건설 날짜는 대략 1450년에서 1500년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단지 그것은 추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거대한 성벽을 만드는데 노동력과 시간을 측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사람의 하루 10시간 노동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약 5,000명의 노동력이 97일 안에 성벽을 완성할 수 있고 2,421명이 200일 동안 성벽을 완성할 수 있다고 추정한 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치는 점점 깊어지는 구덩이에서 그 흙을 추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또한 그 흙을 가공하여 높은 제방을 쌓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어림도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추정에 따르면 베냉 성벽은 13세기에서 15세기 중반 사이에 건설되었을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추정에 따르면 베냉 성벽은 기원 후 무려 1000년 동안 건설되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과학 잡지인 뉴 사이언티스트에서는 이 도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들은 베냉 성벽을 건설하는데 약 1억 5천만 시간이 걸렸을 것이며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일 고고학적 현상일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실제로 투입되었을지 가늠하기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이처럼 베냉 성벽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구조였으며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보다도 무려 100배 더 많은 재료를 소비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편 기네스북의 1974년 판에서는 이곳 베냉시와 그 주변 왕국의 성벽을 기계시대 이전에 수행된 세계 최대의 토공의 업적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베냉의 성벽이 둘러싼 거대한 도시는 그 주변에 건설되고 배치된 거대한 금속 램프가 있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화려한 거리의 조명을 모습을 한 세계 최초의 위대하고 멋진 도시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한 구전 전통에 따르면 베냉 왕국의 원래 민족은 한때 오기소스, 즉 하늘의 왕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신화적 왕의 가계를 다스렸습니다. 그곳 사람들을 다스리던 오기소는 약 36명이었습니다. 마지막 오기소의 통치 기간 동안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에칼라데르하는 그의 여왕 중 한 명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추방된 후의 왕자는
현재 나이지리아 서부에 있는 또 다른 종족인 요루바족의 땅으로 여행했습니다. 당시 요루바족의 신탁은 왕이 숲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었는데 때마침 왕자가 요루바 도시에 도착했을 때 예언의 왕으로 인식되어서 그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아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왕자는 그의 이름을 변경했었는데 이것의 의미는 나는 내 왕족을 잘못 배치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얼마 후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왕자는 공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곳 족장들의 대표단이 왕자가 있는 곳에 와서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 오기소가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마도두아가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그곳에서 쫓겨나기 전에 자신이 왕자였을 때 아마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도두아는 그의 새로운 지역 사람들의 환대를 받은 현재의 왕의 입장을 포기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를 찾아온 아버지 왕국의 대표단에게는 다음의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현재 7 아들이 있으며 그중 한 명을 그곳의 왕으로 보낼 용의가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대표단과 함께 돌아오기로 선택한 7 왕자 중 한 명은 오란미안이었고 그는 대표단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 몇 년간 그곳 왕국의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오란미안의 아내가 그의 아들 이웨카를 낳고 난 후 그는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오란미안의 아들 이웨카는 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의 왕국이었던 베냉의 첫 번째 왕과 거의 동등한 위치를 굳건히 다지게 됩니다. 한편 또 다른 구전의 전통에 따르면 그곳의 사람들은 13세기 무렵 오기소들의 통치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왕자였으나 쫓겨났었던 이마도두아를 다시 왕으로 초대하려고 했었던 것이었고 결국 그의 아들 중 오란미안을 초대하여 통치했다는 것이죠. 이로써 줄거리가 보충되어 전체가 이해되도록 구전전설이 부분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베냉 왕국에서 왕권이 확고하게 확립되었습니다. 이것은 15세기의 왕국이 지역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1440년에서 1480년 사이에 통치한 오바 에와레는 아마도 베냉 왕국의 가장 유명한 통치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강력한 전사이자 마술사였다고 하는데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왕위 계승이 확립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왕국을 확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수많은 군사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아마도 베냉 왕국은 동쪽의 오니차, 그러니까 현재 나이지리아에서 나이지리아 남서부의 산림 지역을 넘어 서쪽의 현재의 가나 지역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또한 에와레는 위대한 성벽에 베냉시를 재건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베냉시는 1180년에 건설되었으며 원래는 이빈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냉시는 베냉강 지류의 평야에 위치하고 있는데 베냉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베냉의 성벽은 에왈의 통치 기간에 건설된 것으로 믿어지는데 이것 또한 추측일 뿐입니다. 이러한 멋진 고대의 성벽은 물과 성벽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도랑을 파서 내부 방어벽을 만들고 채굴한 흙을 사용하여 외부의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곳 도시 방어에 매우 크나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거대하고 웅장한 벽은 왕국의 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974년 기네스북 기록에 따르면 베냉 성벽은 기계시대 이전에 수행된 세계 최대의 토공사였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그들이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약 4배가 더 길고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보다 무려 100배가 더 많은 재료를 소비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성벽은 무려 500여 개가 넘는 상호 연결된 정착지 경계를 서로 연결시켜 약 16,000km에 걸쳐 확장되었으며 무려 6,5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덮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이 벌어질 만한 그 웅대한 프로젝트는 그곳 왕국 사람들이 직접 작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것이 완성되는 데는 총 1억 5천만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베냉 왕국은 유럽인들과 처음 접촉한 후에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번영했습니다. 특히 16세기와 17세기 동안 유럽과 노예 무역은 왕국에 매우 막대한 부를 가져왔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 베냉 왕국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왕국의 운은 다음 세기에 잠시 되살아나기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노예 외에도 야자유와 직물이 왕국의 주요 무역품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1880년대와 1890년대 영국은 베냉 왕국을 보호령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베냉 왕국이 이러한 영국의 시도에 저항하여 독립을 유지했기 때문에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1897년 1월 영국군은 베냉시티로 가는 길에 그들의 매복 공격을 받아 약 8명의 영국인이 사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군은 그런 일이 있은 다음 그 다음 달에 징벌적인 원정군을 베냉으로 보냈습니다. 그 원정대는 해리 로슨 경이 이끌었고 1200여 명의 영국군과 수백 명의 현지에서 모집된 아프리카 군대 그리고 시에라리온의 영국군 기지에서 온 수천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후 마침내 베냉시티에 대한 로슨의 세 갈래 공격이 시작되었고 각 전선에서 베냉 도시의 사람들은 매우 맹렬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끈질기게 버티며 공격을 감행하였고 결국 1897년 2월 18일 베냉시는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베냉을 함락시킨 영국인은 약탈을 시작했고 도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결과 도시의 매우 많은 부분들이 파괴되었으며 특히나 한탄스러운 것은 도시의 아름다운 목공예 품들의 파괴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중 베냉 브론즈로 알려진 공예품들은 영국인들에 의해 압수되어 불행 중 다행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어쨌건 파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브론즈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베냉의 공예품들이 브론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들 중 일부는 황동으로 만들어졌고 또 다른 일부는 전혀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그것들의 총 개수는 알 수 없지만 베냉 브론즈는 약 3,000여 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괴적인 징벌적 원정 이후에 약탈된 약 900여 개의 베냉 청동상이 대형 박물관으로 향했고 나머지는 그들의 원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유럽 박물관에 팔았다는 것이죠. 과거 당시 영국이 약탈해간 베냉 브론즈는 최근 그 원래 주인들의 본국 송환 요청에 의해서 그 요구가 높아져 매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가장 많은 베냉 브론즈 공예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대형 박물관은 여전히 이러한 송환 요구에 저항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유물은 어쩔 수 없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된 모든 베냉 브론즈는 나이지리아의 서아프리카 예술박물관에 보관될 것입니다. 과거 유물인 베냉 브론즈가 많은 주목을 받은 것에 비하여 실제로 베냉시티의 다른 측면은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 예는 베냉 성벽에서 매우 두드러지는데 성벽은 영국군에 의해 수많은 손상을 입었지만 그 규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현대화가 되어감에 따라 벽의 일부가 사라지고 이제는 벽의 일부 중요한 부분만이 남아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 한때 세상을 대표할 만큼 매우 멋지고 훌륭했던 베냉의 성벽은 1961년이 되어서야 겨우 법으로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곳의 구체적인 관리계획과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은 2002년에 성벽이 세계 기념물 감시 대상에 포함된 후에야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기념물 기금에 따르면 베냉의 성벽은 긴급 보존 작업이 여전히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처럼 과거의 빛나는 문화를 자랑했던 아프리카 베냉 도시와 함께 그곳의 마을뿐만 아니라 집들이 프랙탈을 기본으로 한 도시의 계획된 배치에 대한 설계 기술은 존재했습니다. 일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아프리카가 매우 무질서하거나 원시적이라고 널리 인식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로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이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고차원의 수학적인 형식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질문과 의문이 들게 하는 아프리카의 고대 문명. 기술과 문명의 퇴보는 한번 몰락한 후에는 그 선수를 뺏기고 말 수밖에 없는 것이었을까요? 과연 고대 선진 기술과 문명의 시작은 어떠했을까요?
현대 탐지 기술을 이용하여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마야 복합 건축물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무려 500개에 달하는 복합 단지로 보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발굴 준비 단계이지만 이로 인해 묻혀있던 새로운 이야기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쓰인 탐지 기술은 레이저 매핑 기술 중 하나인 라이다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빛 감지 및 거리 측정의 준말로서 감지 센서를 통해 특정 물체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레이저 매핑 기술 덕분에 현대 멕시코의 풍경 바로 아래 숨어있는 거의 500개의 고대의식 장소를 엿볼 수 있었고, 과학자들이 마야 문명의 기원에 대한 이해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멕시코 동부는 인상적인 피라미드, 그리고 문자 언어, 그리고 복잡한 달력 시스템으로 유명한 고대 마야의 고향입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마야 건축물인 아구아다 페닉스를 처음 발견한 곳입니다. 이곳은 멕시코 타바스코주에 위치한 대형 마야 유적지로서 과테말라와 국경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한 이 지역은 레이저 매핑 기술을 사용한 항공 조사를 통해 발견되었으며 그것은 2020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마야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기념비적 건축물인 이곳은 길이가 1.4km, 폭이 약 400m에 달하는 완벽한 직사각형 모양의 거대한 인공적인 고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 마야 역사에서 가장 큰 건축물로 보입니다. 아마도 기원전 1100년에서 700년경으로 추정되는 이곳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건물이 아이러니하게도 마야 문명의 초기 또는 가장 오래된 단계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처럼 말이죠. 이러한 놀라운 발견에 이어서 최근에 최첨단 라이다 기술을 사용하여 더 넓은 영역으로 그곳의 검색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마야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오래된 문명인 올맥 사람들이 지은 유적지를 찾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라이다가 공개한 것은 정말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구아다 페닉스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은 무려 거의 500여 개에 달하는 의식의 단지를 찾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포는 그들이 공간, 의식 및 아마도 세계관에 대한 유사한 개념을 서로 공유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맥 지역과 마야 지역의 사람들이 실제로 서로의 지식을 교환했으며 이러한 종류의 상호작용이 메소아메리칸 문명의 초기 발전에 매우 중요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다는 최초의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연구 결과 아마도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계급 등의 많은 위계 조직이 없었고 초기에는 왕도 없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나중에 의식을 위한 하나의 필요에 의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불평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간의 작업팀을 조직한 다음 이러한 거대한 건축물을 만든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중미뿐만 아니라 인간사회 전반에 대한 인간사회의 발전과 그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간단히 마야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많은 매개 변수가 있긴 하지만 마야 문명의 뿌리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고대 환경의 데이터는 영구적인 농업 정착지가 점진적으로만 발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3000년경의 초기 마야 무덤에서 나온 뼈를 분석한 결과 옥수수가 이미 이 시기의 식단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선, 사냥감 고기, 그리고 기타 사냥 또는 채집한 식품 또한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점차적인 농업의 발달과 함께 단순한 형태의 도예와 몇 개의 그릇이 미끄러지는 형태의 도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의 올맥은 그 문화가 인근 타바스코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여 초기 마야에게 매우 중요한 무역 파트너 역할을 부여했고 마야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칠 장기간의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남부 마야 지역에서 기원전 1000년경에 마야 도시인 아구아다 페닉스가 타바스코에 건설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고학 유적지는 마야 사회의 매우 큰 변화의 시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건설 이전에 마야인들은 단지 유목민이었고 도자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냥과 낚시 그리고 옥수수 재배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아구아다 페닉스의 건설로부터 도자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구아다 페닉스는 그 후에 번성할 마야 도시 국가 건설의 그 시작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수세기에 걸친 농촌 생활은 복잡한 사회의 시작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요석 거울과 옥 모자이크와 같은 고급 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보다 광범위한 무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밀한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는 운하와 관계 계획은 복잡성과 그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마을에는 중앙광장과 토루가 포함되기 시작했으며 때때로 석조로 보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라블랑카 지역은 그 높이가 75피트가 넘는 인공적인 중앙의 언덕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독특한 올맥 스타일의 머리와 매우 유사한 석조 조각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조각된 돌 비석이 이 기간 동안 지도자로 보이는 이의 초상화로 장식되었었지만 여전히 글씨가 없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무기와 전서로 묘사되기 시작한 통치자, 그리고 대량의 무덤과 목이 잘린 해골 등으로 증명되는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 전쟁이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기원전 900년부터 태평양 연안 지역은 기원전 600년경 붕괴된 라블랑카 국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 엘 위크테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초기 국가는 아마도 여러 광장 주위에 배열된 광대한 토루가 있는 도시인 찰추아파의 부지에 그 기반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진정한 마야 도시 국가인 카미날 주유가 통치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카미날 주유는 대규모 관계시설 작업을 시작하고 통치자를 위해 복잡하게 조각된 수많은 석조 기념물을 건설한 강력한 정부 구조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기념물은 전쟁 포로를 명확하게 묘사하고 종종 무기를 들고 있는 통치자를 보여주는데 이는 수세기 동안 과테말라 고원을 지배하면서 활발한 전쟁에 참여했던 카말라주의의 정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곳의 주요 수출품은 필수 자원인 흑요석과 날카로운 모서리로 쉽게 부서지는 아름다운 화산 유리로 만든 화살촉, 그리고 칼과 기타 무기, 거울과 같은 고급 상품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고고학적 유적에서 사람들의 민족성을 확고하게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이 기간 동안 마야는 엘미라도, 티칼, 카라멀 및 티아살과 같은 도시가 있는 메소아메리카 지역을 점령하면서 체계적인 북쪽의 확장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초기 식민지 개척자들의 지배적인 위치는 엘미라도 분지의 나크비였으며 그곳의 통치자는 여러 석조 플랫폼을 건설하고 복잡하게 조각된 석재와 치장벽토 기념물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올맥 문화는 초기 마야 중심지 근처에 현대 타바스코에 있는 라벤타의 수도를 중심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올맥은 일반적으로 미주 최초의 진정한 문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도인 라벤타에는 독특한 올맥 석조머리를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한 토공사와 석조 기념물이 있습니다. 올맥은 광범위한 제기호의 숭배, 그리고 옥수수가 지배하는 식단, 그리고 카카오 식물의 사용을 포함하여 후기 마야 문화와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맥의 영향으로 인해 멕시코의 테후안테펙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쓰이는 언어들이 이루는 미해 소키어족 언어에서 그 여러 단어가 마야 문명에 입력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차용의 대부분은 명성 개념과 고급 문화와 관련이 있으며 중세 이전 마야인이 북서부 이웃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 영향을 받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무너진 신비한 잃어버린 문명의 이야기는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대중의 상상을 사로잡았습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러한 마야의 붕괴가 사실은 2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마야의 간략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 다시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연구원들은 이 고대인들을 광범위하게 연구하였고 훨씬 더 오래된 문명으로 가는 경로를 추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아틀이라고 불렸던 동부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 대륙에 큰 문명이 침몰한 후 시작된 문명의 잔재가 있었고 그 후 마야 지역에서는 기원전 9600년경에 침몰한 거대 문명의 생존자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과거 대홍수가 끝난 시점에서 그들이 대서양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존자들도 태평양에서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도시들이 라이다의 탐색에 의해 동양에서 온 문명의 잔재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서양에서도 함께 왔기 때문에 훨씬 더 방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마야의 문화를 구성한 바탕에는 2가지의 서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이주해 왔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 알려진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7명 또는 8명씩 그룹을 지어 도착했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각기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영적인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알고 있었고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남성, 여성,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들의 지식을 전달하며 비밀스럽지 않고 매우 열려있는 신권의 일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신비를 배우기 위해서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일정 기간 이상이 소요될 만큼 그 내용이 방대하였기 때문에 배우려는 자들은 어느 곳에서든 수년 이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유카탄 전역과 과테말라에 정착하여 그 문화를 전파한 사람들이며 침몰한 신들의 조국을 비추는 거울상이라고 인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정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현재 바다 아래 수천 피트 밑에 있는 원래 건축물들의 사본인 셈입니다. 이러한 매우 흥미로운 문명의 역사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위한 계획이 일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적들을 발견만 했다고 바로 모든 것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곳을 굴착해서 하나씩 조심스럽게 밝혀내는 것은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과거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다른 관점에서 과거를 바라보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일임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관점이 아닌 신화와 민속학, 기후학 등 여러 측면에서 당시 사람들의 생각 등의 관점을 바라봐야 하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연구하는 마른 사람들은 물론이며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이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향후 고고학이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과테말라의 가장 깊은 곳으로 분명히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마야인이 마침내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이다와 같은 최첨단 탐색기와 같은 도구를 이용함에 따라 과테말라,
벨리즈, 그리고 더 남쪽에서 어쩌면 이번보다 더 큰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이번에 이러한 발견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스터섬. 그곳은 태평양에 위치한 칠레령의 섬이며 세계에서 사람이 사는 섬 중 가장 외딴 곳 중 하나입니다. 이스터섬 주민들은 커다란 땅이라는 의미인 라파누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모아이는 많은 수수께끼와 신비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지만 그보다 더욱 놀라운 일은 얼마 전 섬 전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아이의 머리를 추가로 2개를 발굴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한 화구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이 머리를 발굴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당시 하나의 머리가 마침내 발굴되었고 그 결과 머리 아래 땅속에 묻혀있는 전신과 함께 그 몸체에는 비문이 새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그 몸체는 이미 발굴되었으나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터섬의 모아이가 처음 발견된 이후로 어느 날까지 섬의 전체에 많은 모아이가 발견되었고 그 누구도 이 머리들이 완전한 조각상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 말고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이제까지 머리 아래를 파헤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고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얼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라고 뒤늦게 알려지게 되었던 그 모아이들은 그 몸체와 함께 그 역사는 불확실한 데다가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지만 일부 연구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과거 이스터섬의 고대 주민들 또는 라파누이라고 하는 자들은 집요하게 모아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이 그런 조각상을 강박적으로 짓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터섬 전체가 숲으로 가득한 낙원이었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었습니다. 즉 이스터섬은 현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고 고대에는 새나 기타 동물이 서식하고 풍성한 숲이 가득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모든 문명의 경이로움이 넘치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발굴된 모아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바에 따르면 조각상을 만들고자 하는 강박관념으로 인해 그들은 제작과 운반을 위한 나무로 된 롤러의 재료로서 그들의 모든 숲을 베어서 사용해야만 했고 그로 인해 그 풍성한 숲에 살던 새들이 사라지게 되며 동물들이 번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거대한 생태적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폴리네시아 쥐가 섬에 들어오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많은 초목을 갉아먹게 되었고 이러한 양쪽에서 몰아친 재난으로 인해 주민들은 더 이상 선박조차 건조할 수 없게 되면서 그들의 어업 능력을 크게 감소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던 섬 전체의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소비되어 라파누이 섬의 주민들이 결국 식량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자 그것은 곧 섬의 부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심지어 식인 풍습에까지 이르렀을 수 있다고 추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조각상이 섬 전체에 흩어져 있던 상황은 그것들이 버려지던 당시에는 숲이 황폐화되고 동식물 등의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섬에 살던 자들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마을을 옮겨감에 따라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마을을 옮기면서 모아이도 함께 가져가기도 했고 그것을 옮기는 도중에 부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그 모아이는 그대로 길가에 버려진 채로 남겨졌으며 그렇게 방치된 채 수세기 동안에 비가 내리고 퇴적물이 쌓이게 되어 조각상의 일부를 점점 덮고
결국에는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그 머리 부분만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섬의 거주자들은 그들의 기념비를 건설하기 위해 그 섬에 풍성했던 모든 나무를 파괴하는 것 외에도 더욱 기가 막힌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열심히 조각한 모아이가 세심하게 조각된 돌 블록을 꺼내고 이동시키기 위해 그 돌이 있던 산 전체를 파괴했다는 증거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유로 이스터 섬 전체의 지리학적 모습은 모아이가 조각되기 전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섬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게 했던 모아이는 사실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아이가 있는 이스터 섬의 공식적인 발견은 1722년 4월 5일 네덜란드의 사령관 야콥 로게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발견 당시 기록을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오후에 모래시계를 10번째 측정했을 때 앞에서 항해하던 아프리칸시 길레이호가 바람을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는데 육지가 보인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곳에는 낮고 평평한 섬 하나가 있었다. 우리는 그 섬에 파슈엘란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섬을 발견하고 찾아낸 날이 부활절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네덜란드어였으며 그것은 영어로 이스터 아일랜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노르웨이의 민속지학자 토르 헤이어달은 라파가 이스터 섬의 원래 이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칠레에 속해 있는 이스터 섬은 태평양의 동부 한가운데 있으며 칠레로부터 약 3,7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섬은 초기 라파누이 사람들이 만든 모아이라고 불리는 거의 1000여 개의 현존하는 기념비적인 조각상으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1995년 유네스코는 이스터 섬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는데 섬의 대부분이 라파누이 국립공원 내에서 보호되는 정도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섬의 폴리네시아 주민들이 언제 처음 섬에 도착했는지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연구자들의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800년경에 도착했다는 증거를 인용했지만 2007년 연구에서 제시된 설득력 있는 데이터는 그 시간이 1200년이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섬의 수많은 거대한 돌, 모아이와 기타 유물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번성하고 많은 문화를 창조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22년 유럽인이 도착했을 당시 이 섬의 인구는 약 2,000에서 3,000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 이후 또다시 유럽인들의 질병과 함께 1860년대에 페루 노예 습격 탐험과 타히티와 같은 다른 섬으로의 이주는 그들의 인구를 더욱 고갈시켰고 1877년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그곳의 원주민은 111명으로 감소하고 말았는데 섬의 현재 폴리네시아 이름인 라파누이는 1860년대 초 노예 습격 이후 그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난 속의 이스터 섬과 그 주민들은 1차로는 스스로에 의해서 그리고 2차로는 유럽인들의 침입으로 인해 수많은 고통과 변화 속에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며 결국 1888년에 칠레는 이스터 섬을 합병하게 되었고 그 후 1966년에 이스터 섬의 주민인 라파누이는 결국 칠레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터 섬의 현재 알려진 역사는 그렇다고 쳐도 그 최초의 시작점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이제 그들의 전통적인 구전설화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구전 전통에 따르면 이 섬은 마라에렌가에서 시작하여 족장인 호투마투아와 그의 선장 투코이호가 이끄는 두 대의 카누의 탐험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이 되어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섬은 머나먼 나라를 꿈꾸면서 처음 정찰되었는데 족장인 호투마투아는
발견한 새로운 섬이 이미 3번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웃 족장에게서 스스로 도망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 섬에는 외로운 정착자라는 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상관없이 아나케나에 잠시 머문 후 식민지 주민들은 섬의 여러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호투의 후계자는 섬에서 태어났으며 그 조각상을 가져와서 걷게 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조각상을 가져온 지도자는 누구였으며 그것을 걷게 했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그 조각상처럼 거대한 인간의 출현으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신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돌로 새겨놓은 것이었을까요? 그 후 그들의 15세기까지 사회 집단의 두 연합인 하나오와 미타 혈통을 기반으로 존재했습니다. 섬의 서쪽과 북쪽 부분은 투우에 속했으며 미루 왕족이 포함되어 있었고 왕실의 중심은 아나케나에 있었지만 타하이와 테페우는 초기의 수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섬의 동쪽 부분은 오투이투에 속했습니다. 네덜란드 방문 직후인 1724년부터 1750년까지 오투이투는 섬의 지배권을 놓고 투우와 싸우게 됩니다. 이 싸움은 그 이후 1860년대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곳의 기근이 하필이면 그들의 오두막에 불타고 밭이 모두 파괴된 후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질서 있는 삶의 방식이 무법과 약탈적인 무리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면서 그들의 사회적인 통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도 노숙자가 만연했고 많은 사람들이 땅굴을 파서 살기도 했습니다. 1722년 스페인에서 방문이 이루어진 후 1770년부터 동상이 무너지는 시기 후리 모아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각상으로 대표되는 사회의 영적인 힘 또는 만화를 파괴하려는 경쟁 상대의 정복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 후 1860년대에 일련의 파괴적인 사건으로 대부분의 인구가 죽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1862년 12월 페루의 노예 약탈자들이 습격했고 폭력적인 납치는 몇 달 동안 계속되었으며 결국 섬 인구의 절반인 약 1,500명의 남성과 여성을 체포했고 1,408명이 페루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노예 약탈자들이 납치한 사람들을 강제로 송환시켰을 때 천연두 복윤자들은 각 섬의 소수의 생존자들과 함께 상륙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스터 섬으로 전염된 병의 파괴적인 작업으로 이어졌고 이스터 섬의 인구는 사망자 중 일부가 매장되지도 않을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19세기 중반 고래잡이들에 의해 옮겨진 결핵은 1867년 초대 기독교 선교사인 외제네라오가 결핵으로 사망했을 때 이미 섬 주민들을 여럿 죽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질병으로 섬 인구의 약 4분의 1이 사망하고 말았으며 그 이듬해 양목장의 관리자들과 선교사들은 고인의 땅을 새로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원주민과 정착민 사이에 큰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1871년에 선교사들은 171명의 라파누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갬비어 섬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든 남자들이었고 6년 후 이스터 섬에는 결국 111명만 살아남았고 그중 36명만 자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섬의 인구는 서서히 회복되었지만 인구의 97% 이상이 10년도 채 되기 전에 죽거나 사라지면서 결국 섬의 많은 문화와 지식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당시 사망한 사람들은 롱고롱고 전문가 외에 섬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족보의 소유자인 섬의 투무이비아투아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결국 그들의 역사도 함께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터 섬 하면 떠올리는 유명한 큰 석상 또는 모아이는 약 1100년에서 1680년 기간에 조각되었다고 하지만 탄소연대 측정이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정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과 박물관 목록에는 총 887개의 단일체 석상이 목록으로 등록되어 있고 종종 이스터 섬 머리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조각상은 몸통이 있으며 대부분이 허벅지 끝자락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 일부는 배에 손을 대고 구부린 무릎에 무릎을 꿇는 완전한 인물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 제주도 돌하루방과 그들은 매우 닮았는데 과연 그것은 우연일까요? 거의 모든 95%에 해당하는 모아이는 압축되고 응고된 화산재 또는 응회암으로 조각되었으며 사화사한 측면의 단일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을 조각한 원주민 섬 사람들은 채석장 전체에 놓여있는 주로 돌손 끌만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모아이를 완성하는 데는 약 1년에 6명의 남자로 구성된 팀이 필요했던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잘 모르는 사실은 이스터 섬에는 한때 롱고롱고라는 명백한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 문자가 새겨진 곳에는 그림 및 기하학적 모양이 포함되었고 문자는 나무에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 처음 보고가 되었는데 그 당시 몇몇 섬 주민들은 글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전통에 따르면 오직 지배 가문과 그들의 사제들만이 그 글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노예 습격 사건과 그 뒤를 이은 전염병으로 인해 그러한 글을 이해하는 자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텍스트는 여전히 해독되지 않았으며 해독 없이는 실제로 쓰고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문제의 일부는 남아있는 텍스트의 양이 너무도 적다는 것입니다. 단지 24개의 텍스트만 있고 다른 것은 그중 어느 곳도 섬에 남아있지 않은지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의문과 사건을 거쳐간 이스터 섬과 모아이, 그리고 그곳의 주민들, 그들은 섬에 대한 가해자이자 외부로부터의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진정한 문화와 기록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현재 제대로 똑바로 서 있는 모아이는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며 그 전체의 절반은 채석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옮겨지다가 길가에 버려졌던 그 거대한 석상의 진정한 기원은 무엇일까요? 또한 그것은 제주도의 돌하루방과 어째서 많이 닮아 있는 것이며 제주도의 돌하루방의 사이즈는 그것과 어째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적은 인원의 사람들만 살고 있던 이스트 섬의 그 텍스트는 어디서 기원을 한 것일까요? 불과 수천 명만 살던 그곳에서 그러한 텍스트가 생겨났다고 보기에는 그 기원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문을 남긴 채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스터 섬의 이야기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고대 뮤 대륙의 후손이었을까요? 인간이 항해가 가능했던 시기는 과연 언제부터였을까요? 이제까지 알려진 사실로는 약 6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에 해당하는 인류가 바다를 통해 호주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그리스와 미국 과학자로 구성된 고고학팀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발견은 바로 그리스 크레타 섬의 플라키아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해양 여행 및 전 세계의 가장 오래된 항법들에 대해 그 당시의 인류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견이었던 것입니다. 플라키아 마을 주변의 바위 절벽은 실제로 선사시대의 해안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팀이 발굴을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은 2010년에 10대 발견 중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학자들이 초기 인간과 고대 문화의 해양 능력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게 되는 중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크레타 섬에서 발굴 작업을 수행하던 중 프리벨리 협곡 근처에서 구석기 시대 유적지인 여러 동굴 주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30개 이상의 손도끼와 석영으로 만든 칼과 긁어낸 것과 같은 돌로 만든 공구들로 보이는 수백 가지의 기타 석기 도구들을 20군데 이상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크레타 섬에 처음 장착한 사람들은 아마도 현대인보다 수천 년 앞선 숙련된 도구 제작자인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발견까지 선사시대 인간은 약 1만 2천년 전에 크레타 섬, 키프로스, 기타 그리스 섬들, 그리고 아마도 샤르데냐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놀랍게도 플라키아에서 발견된 석기 도구는 최소 13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으며, 그것들은 최초의 해상 항해가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구는 암석층을 연구하는 지질학의 한 분야인 층석적 분석 덕분에 그 날짜가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해안선의 절벽과 동굴은 과거의 지각력에 의해 높아졌습니다. 그것이 용기되고 노출된 지층은 세분화되어 연구되었고, 그 연대가 측정된 지질학적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게 됩니다. 지질연구팀은 도구가 위치한 층을 분석하고 토양이 13만 년 전에서 19만 년 사이에 바다 표면에 있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해변에 있던 동굴은 이제 바다 위의 산등성이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크레타 섬이 약 500만 년 동안 섬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사시대의 인류나 그 이전의 종족이 항해를 통한 여행이 있지 않고서는 그 도구들이 그곳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고고학자들이 처음에 믿었던 것보다 수만 년 전에 지중해에서 바다 여행이 존재했으며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 또는 그들의 조상이 외해에서 항해하기에 적합한 수단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발견 이전에 알려졌던 가장 오래된 해양 루트는 약 6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해부학적으로는 현대적인 호모 사피엔스에 해당하는 인류가 바다를 통해 호주로 이주하는 것이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최대 71km의 외해로 섬 사이를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도구의 스타일이 아프리카의 인간 이전의 시대에서 시작된 아슐리안으로 알려진 암석 기술 문화에 속하는 물체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받아들여진 가설은 아슐리안 스타일의 도구를 만드는 종족이 중동을 거쳐 유럽과 아시아에 도달했으며, 또한 현재 터키를 지나 발칸 반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크레타 섬의 발견은 인간 이주가 육로에 국한되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스페인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리비아에서 크레타 섬으로의 확장을 포함했을 높은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류 최초의 배는 동물 가죽으로 만든 돛을 꿰매었고, 그것을 나뭇가지에 묶어 바람을 잡는 통나무 뗏목이라고 학자들은 이제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항해사 전문가들은 고대 항해자가 북아프리카와 크레타 섬 사이의 거리를 여행하려면 그러한 기존에 알고 있던 통나무 뗏목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의 개발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그들이 크레타 섬에서 발견한 도구가 호모사피엔스나 다른 이전 조상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만 년 전 현생 인류는 네안데르탈인 및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와 같은 다른 유인원과 함께 세상을 공유하며 살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초기의 인간 이전의 종은 분명히 배를 만들거나
바다를 항해할 수 없다고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믿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은 그 주장에 반하여 초기 인간 또는 그 이전의 종들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석기 도구가 암시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발견을 통해 그리스 문화부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수만 년 앞서 지중해를 여행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초기 인류의 인지 능력에 대한 이해도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와 같은 고대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새로운 발견과 그에 따른 추가 연구에 의해 확인되면서 인류의 기술 개발 시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것은 초기 고대 인류가 어떻게 세계로 이주하고 확산되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은 인류에게 알려져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 내용이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교육에서 가르치는 기존의 지식이나 또는 사실로 여겨왔던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 인류의 그 출발 시점은 도대체 언제가 처음이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최초 인류는 과연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원시 생물로부터 진화를 통해 인류가 생겨났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원숭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째서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지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였을까요?